서로의 하루가 이어지는 이곳. 더 안정된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 은비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더 받을 수 있었대요. 최근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2세에 주택연금 가입하고 5년째 월 110만 원씩 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같은 조건인데 월 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5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10월 감사원이 주택연금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에 28,000건.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받아간 돈과 실제로 보증 역할을 하면서 지출한 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약 2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기 보증료를 너무 높게 받았고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 오래된 자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담보로 내놓고 받는 연금인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의 실제 구조를 모르고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 120만 원 받으니까 좋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집을 정리할 때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요. 주택연금은 단순히 월 지급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 금리, 가입 시점, 보증료,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까지 전부 다룹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은비타로는 항상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우선 주택연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실제 돈은 은행에서 나옵니다. 2007년에 처음 시작됐고 2025년 기준으로 가입자가 14만 5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고 부부 합산으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의 작동 구조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되는지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자식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총 4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순간부터 집은 법적으로 담보물이 됩니다. 두 번째, 은행이 매달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은 대출입니다.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매달 나눠서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은행은 매달 지급한 연금액에 보증료를 더해서 대출 잔액에 쌓아둡니다. 여기서 보증료는 두 가지입니다.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입니다. 초기 보증료는 가입할 때 한 번 내고 연보증료는 내년 대출 잔액의 0.75%씩 붙습니다. 네 번째, 가입자가 사망하면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돈을 청구합니다.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돈을 은행에 먼저 갚아주고 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회수합니다. 만약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으면 부족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적어도 상속인이 차액을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비소구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너무 적게 주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요. 월 지급액은 수지상 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할 때 들어가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 금리, 기대여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넣고 계산한 다음 보증료 같은 세부 변수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건 바로 이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 보증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았고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 오래된 실거래가 지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연금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 가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집값, 나이, 그리고 지급 방식입니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지급 방식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종신지급 방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86%가 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액형과 증가형입니다. 정액형은 죽을 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증가형은 매년 3%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는 부부 중 어린 사람 기준입니다. 남편이 70세, 아내가 65세라면 65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정액형이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 지급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에 월 120만 원으로 시작하면 100세가 되어도 월 120만 원입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받은 돈에는 전부 이자가 붙습니다. 주택연금의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감사원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초기 보증료를 과다하게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실거래가 지수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서 월 지급액을 적게 줬습니다. 먼저 초기 보증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초기 보증료는 주택 시세의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까지 종결된 약 28,000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금융공사가 실제로 보증 역할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약 1,000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서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입니다. 반면 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회수한 금액은 1,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보증료로 받은 돈이 1,353억 원, 연보증료로 받은 돈이 500억 원이었습니다. 초기 보증료 1.5%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보증 상품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을까요?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초기에 많은 보증료를 떼어놓으면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니까 함부로 해지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게 실제 보증 비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본 비율은 전체 가입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집값이 대출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1.5%를 부과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현재 초기 보증료는 주택 시세의 1.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면 무조건 초기 보증료도 비쌉니다. 감사원이 실제 사례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 받을 연금, 총액이 3억 3,400만 원으로 동일한 두 가입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4억 원짜리 집에 살았고 다른 한 명은 9억 원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4억 원 집 가입자의 초기 보증료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9억 원 집 가입자의 초기 보증료는 1,350만 원이었습니다. 받을 돈은 똑같은데 초기 보증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보증료는 원래 위험도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을 연금, 총액이 같다는 건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을 위험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값만 비싸다는 이유로 보증료를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감사원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실거래가 지수 미반영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가격을 정확히 반영해야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최신 실거래가 지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집값이 낮게 잡힙니다. 집값이 낮게 잡히면 월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감사원이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월 6만 원 정도를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6만 원이면 연간 72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주택금융공사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연금액 산정 계산식을 재설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초기 보증료율을 낮추고 실거래가 지수를 최신 데이터로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원 발표 이후 주택금융공사는 2025년부터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주택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 보증료율이 1.5%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도 3개월 이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라면 지금 가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 기준이 낮아지면 월 지급액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입 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이 늦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5억 원 집 기준으로 65세 가입 시 월 120만 원, 75세 가입 시 월 185만 원입니다. 10년 차이로 월 65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럼 늦게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복리이자라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대출, 이자는 월복리로 계산됩니다. 월복리는 매달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고 다음 달에는 그 합계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 10년 일찍 가입하면 대출 기간이 10년 늘어납니다. 10년 동안 쌓인 대출 잔액에 다시 이자가 붙고 그게 또 원금이 되어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총 대출 기간이 길어져 월복리 효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 무조건 늦게 가입하는 게 답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점을 늦출수록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65세에 가입하면 65세부터 받지만 75세에 가입하면 65세부터 75세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 10년 동안 다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65세부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일찍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출 순서입니다. 노후 자금 인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자, 부담이 없는 자산부터 씁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같은 금융자산입니다. 두 번째, 이자, 부담이 있지만 복리 효과가 적은 자산을 씁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씁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월복리 이자가 붙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5세부터 월 2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이 나옵니다. 부족한 120만 원을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금융자산이 2억 원 있다면 우선 이걸 먼저 씁니다. 월 120만 원씩 쓰면 약 14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79세까지는 금융자산으로 버팁니다. 그 후 79세가 되면 금융자산이 바닥납니다.
이때 주택연금에 가입합니다. 5억 원 집 기준으로 79세 가입 시 월 지급액은 약 23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월 315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 200만 원을 충분히 커버합니다. 만약 65세에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 120만 원을 받아서 국민연금과 합쳐 월 200만 원을 썼을 겁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35년간 대출 이자가 쌓입니다. 하지만 79세에 가입했다면 21년만 대출 이자가 쌓입니다. 14년 차이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 전략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79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택연금 가입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본인 상황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값, 나이, 금리를 입력하면 월 지급액과 예상 이자 부담이 나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민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관점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책임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계산입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이 상속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에서 5억 원 집을 담보로 65세에 가입하면 상환액이 약 10억 원입니다. 100세 시점에 집값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상속재산이 남습니다. 35년 동안 집값이 2배로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평균 2% 정도씩 올라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과거 3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연 3에서 4%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 같은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전국 주택 수요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집값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상속재산이 남을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상속재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망 시점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일찍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약 84세, 여성은 약 88세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하는 시점이 실제 정산 시점입니다. 만약 부부가 85세, 90세에 각각 사망했다면 대출 기간은 20년에서 25년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것보다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 짧아집니다. 대출 기간이 짧으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찍 사망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재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가 약 7,000명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약 2,500명이었습니다.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측이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추세입니다. 만약 100세를 넘어 105세, 11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110세까지 산다면 45년간 연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연금은 비소구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상환액보다 낮아도 상속인이 차액을 물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110세까지 살아서 상환액이 21억 원이 되었는데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부족한 11억 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을 게 없을 뿐 빚을 떠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오래 살아도 연금이 끊기지 않는다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핵심 기능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4%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경제적 위험이 되는 시대입니다. 주택연금은 이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유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치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8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30%가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월 평균 비용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요양원은 약 15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매달 100만 원 이상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자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있다면 요양병원 비용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물려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실제 구조와 감사원 지적사항, 그리고 가입 시점에 따른 이자, 부담 차이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대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본질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둘째,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초기 보증료 1.5%가 실제 보증 비용보다 과도하게 높았고 실거래가 지수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월 지급액이 평균 6만 원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 문제는 2025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될 예정입니다. 셋째, 주택연금의 가장 큰 부담은 월복리 이자입니다. 5억 원 집, 65세 가입, 100세 사망 기준으로 받는 돈은 약 5억 원이지만 갚아야 할 이자와 보증료는 약 10억 원입니다. 받은 돈의 2배를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가입 시점을 늦추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가입과 75세 가입의 이자, 부담 차이는 약 4억 원입니다.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오래 살수록 상속재산이 남을 확률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오래 살아도 연금이 끊기지 않는다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집값 전망,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다만 몇 가지는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국민연금과 기존 소득으로 얼마나 커버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부족분이 얼마인지 파악한 후에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세요. 둘째, 금융자산부터 먼저 사용하세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같은 자산이 있다면 이걸 먼저 쓰고 바닥난 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본인의 집값, 나이, 예상 금리를 입력하면 월 지급액과 예상 이자 부담이 나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세요. 넷째, 2025년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초기 보증료율이 낮아지고 실거래가 지수가 최신화되면 월 지급액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하게 가입할 이유가 없다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주택연금 가입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자녀가 집을 상속받길 기대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길 바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실패한 제도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운영 방식의 문제였고, 이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월 지급액만 보고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보증료, 집값 변동 가능성, 상속 문제까지 전부 고려한 후 결정하세요. 그리고 가입 시점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조금만 늦춰도 이자 부담을 수억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를 보지만 알고 가입하면 노후의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주변에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에는 기초연금 총정리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하시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하루는 여러분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